교육학교 친구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15번째 15차시 수업이고요. 오늘 주제는 위진 남북조입니다. 교과서는 62, 63쪽이고요. 오늘 수업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북타 왕조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한 4세기, 5세기경에 있었던 그 인도의 고대 문화, 어떻게 보면 그 인도의 고대 문화를 일으켰던 북타 왕조의 역사를 배웠는데 오늘은 무엇을 배울 거냐면 중국으로 넘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넘어와서 당시에 그럼 4세기, 5세기경, 3, 4, 5세기경, 지금부터 한 1700, 한 1800년 전에 중국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 중국의 고대 문화가 발전되면서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뿐만 아니라 저 일본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동아시아권이라는 약간 한중일을 묶어서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동아시아권, 즉 한국과 중국과 일본을 일컬어서 동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데 그 동아시아권이라고 묶는 이유가 당시에 중국의 고대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를 우리도 같이 공유하게 되었을까? 한번 오늘 중국의 역사, 오늘부터 이번 주 혹은 다음 주까지 중국의 역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고대의 역사를 배워볼 건데요. 오늘 수업에서 이제 Two hours later. 다 같이 집중해서 노트 정리 준비해 주시고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학습 목표 위진 남북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잖아요. 그 시기를 고구려 백제 신라 세 개의 나라가 있었다. 그래서 삼국시대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도 이 시기를 뭐라고 하면 위진 남북조 시기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나라랑 진나라가 있었고 남쪽과 북쪽에 또 나라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연 무슨 나라가 이렇게 많이 복잡하게 있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나라들이 있었나? 자, 우리 한번 중국 역사 거슬러 가봅시다. 거슬러 가봅시다. 원래는 각골 문자로 정을 쳤던 상나라가 있었어요. 상나라 다음에 주나라가 건국되었습니다. 한번 여기서 써볼까? 원래 중국 최초의 국가 하나라인데 하나라는 기록이 안 나와서 그냥 패스할게요. 상나라, 그 다음에 이 상나라를 멸망시켰던 게 주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주나라가 있었는데 주나라 다음 이 주나라가 왕권이 약해지면서 춘추 전국시대가 펼쳐졌다. 그래서 당나라 이제 제후들이 야 주나라 안 따라 내가 내 나라 만들고 내가 할 거야 했던 춘추전국시대가 있었고 이거를 다음에 통일했던 나라가 이 혼란기를 통일했던 나라가 진나라였습니다. 이 진나라가 금방 멸망해요. 정말 빠르게 멸망하고 그 다음 건국됐던 게 바로 한나라인데요. 오늘은 이 한나라 이후의 역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국되었던 이 한나라, 진나라가 멸망을 하고 이 중국을 통일했던 한나라가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가 말년에 어떤 일이 생기냐? 선생님이 항상 수업 때 얘기했을 거예요. 이 황제라든지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장점은 왕이나 황제가 훌륭하다면 정말 나라가 잘 운영된다. 하지만 왕이 무능하거나 또는 무식하거나 어리면은 정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혼란에 빠진다고 했잖아요. 이 한나라도 똑같아요. 당시에 한나라가 멸망하기 직전 어린 황제가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황제가 어리니까 매우 큰 혼란에 빠지면서 각 지역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나는 한나라 더 이상 따를 수 없다. 그러면서 머리에 노란색 두건을 쓴 반란군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황건적의 난이다 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래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면서 이 한나라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에 빠집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기에 영웅들이 탄생했어요. 그 영웅들 바로 누구냐? 위, 촉, 오를 건국했던 조조, 유비, 송건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이 시대 혹시 삼국지의 게임이라든지 만화라든지 아니면 소설을 읽었던 친구들 아마 굉장히 이 시대 잘 알 거예요. 위나라, 청나라, 오나라 한나라가 멸망하면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조조가 세웠던 위나라, 유비가 세웠던 초나라, 송건이 세웠던 오나라 건국이 되면서 서로 내가 한나라 다음에 나라를 세워서 중국을 통일할 거야 해서 싸우던 시기, 영웅들의 시기, 수많은 영웅들이 나와서 전쟁과
그리고 그들의 멋진 이야기들이 펼쳐진 삼국지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근데 아마 삼국지 읽은 친구들 다 알죠? 어떤 나라가 가장 강했는지. 바로 위나라가 가장 강했습니다. 조조가 세웠던 위나라는 중국의 중심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위나라보다 솔직히 초나라랑 오나라는 매우 약했습니다. 솔직히 위나라한테는 뭐 그렇게 솔직히 초나라랑 상대가 조금 오나라가 상대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위나라가 훗날에 초나라를 통일했었고 그러다가 위나라가 어떤 일이 생기냐, 위나라의 신하였던 사마씨 집안이 있어요. 그 사마의라고 해서 아마 소설에 제갈량이랑 사마이랑 그래서 총나라의 제갈량, 위나라의 사마이가 엄청나게 전쟁을 하거든요. 거기서 나온 이 사마이의 후손들, 사마씨 집안이 위나라 황제를 폐위시키고 야, 우리나라 새로 만들 거야. 진나라를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선생님, 한나라 전에 있었던 나라도 진시황도 진나라 아니었어요? 라고 할 텐데, 맞아요. 한나라 전에 진나라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나라 이름이 진이라는 발음은 똑같은데 한자는 달라요. 한자는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진나라가 생겼고요. 이 진나라가 오나라까지 통일을 하면서 중국을 한나라 이어서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위나라가 가장 강했고 진나라가 있어서 위진, 그리고 그럼 남북조는 무엇이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진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또 중국이 분열되었어요. 그런데 그 분열된 이유가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역사가 있습니다. 왜? 진나라는 북쪽, 즉 북쪽에 있는 왕조란 뜻이에요. 즉 이 진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북쪽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들어섰고요. 진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남쪽에도 중국의 나라들이 생겼습니다. 즉 이 시대를 그래서 위나라, 진나라가 있었고 남쪽과 북쪽에 나라가 있었다. 그래서 위진, 남북조라고 하는데요. 진나라는 왜 멸망을 했으며 남쪽과 북쪽에 왜 나라들이 들어오게 되는지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중국의 위촉오라는 혼란 시기를 극복했던 진나라, 이걸 통해서 진나라는 왜 북쪽과 남쪽으로 쪼개져서 위진 남북쪽 시기가 되었냐? 자, 그 배경부터 한번 볼게요. 왜 진나라는 바로 남쪽과 북쪽으로 왜 또 쪼개졌냐? 중국이 왜 또 쪼개졌냐면은 지도로는 그렇게 있고 우리나라고 중국인데, 자 여기 이제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이제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어요. 그런데 이 진나라가 통일된 지 얼마 안 되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이 진나라와 반란이 일어났는데 각 지역에서 야, 나 진나라 이제 안 따를 거야 해서 각 지역에 진나라의 반란군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야, 지금 진나라가 통일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냐? 나도 진나라의 지배를 받기 싫다라고 하면서 아직 진나라가 강력하게 중국을 지배하는 시점이 아니었을 때, 진짜 건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진나라를 반항하는 다른 나라들이 막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런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때 서로 막 치열하게 싸워요. 진나라와 반란군이 막 치열하게 싸웁니다. 막 중국과 날리면서 막 싸우고 있었는데 이때 얘들이 실력이 좀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야, 이렇게 계속 싸웠다가는 승부가 안 나겠다. 어쩔 수 없다. 얘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무슨 짓이었냐면 이 중국 북쪽, 만리장성 북쪽에 누가 살고 있었냐? 바로 유목민족. 참고로 이거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당시 유목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 유목민족들이 평소에는 그냥 초원지대에서 염소나 양 같은 애들 초원지대에서 먹이면서 말 같은 거 먹이면서 초원에서 그냥 떠돌는 애들이에요. 그러면서 고기 잡아먹고 먹고 살던 애들인데 그러다가 식량이 정말 없으면 가끔 중국에 넘어와서 야, 칼 들면서 돈 좀 줄래 해서 돈 좀 뺏어가고 식량 좀 뺏어가는 애들이 유목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유목민족이 말 타고 다니잖아요. 얘들 말 탔을 때 겁나 잘 쌉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보병이 청대로 딱 닿으면은 말 탄 기병이 순식간에 다 쓸어버려요. 싸움을 겁나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진나라와 반란군들이 어떻게 하냐? 야, 이기려면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쩔 수 없다. 용병 데려오자. 이때 유목민족들을 용병으로 데려옵니다. 진나라도 데려오고 진나라의 반란군들도 데려오고 유목민족들을 중국 각 지역의 용병들로 데려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펼쳐지냐? 유목민족들이 보아요. 뭘 봤냐?
중국 애들 편에서도 돈 받고 처음에 싸웠어요. 싸우다 보니까 본 거예요. 뭘 봤냐? 야, 씨, 중국 너무 약해. 야, 중국 애들, 이 한나라 후손들, 한족들 겁나 약한데? 야, 너무 써. 야, 우리가 그냥 순식간에 기마대로 한번 싹 지나가면 다 쓸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얘들이 생각해요. 야, 우리 얘들한테 돈 받고 싸울 이유가 없네. 야, 여기 중국 땅 봤더니 내가 중국 땅에서 머물면서 지켜봤더니 야, 우리는 초원지대에서 추운 겨울 막 진짜 뿌리 같은 거막 캐먹고 동물 막 이렇게 피우면서 오두로 떨면서 막 굶었는데 여기 중국 와서 보니까 살기 너무 좋다. 따뜻하기도 하고 농작물도 너무 잘 자라. 우리 이렇게 된 거 중국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중국을 차지하자라고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이 유목민족들이 중국의 원래 민족이었던 한족, 이 한나라의 후손들을, 한족들을 밀어내기 시작해요. 야, 저리 가. 야, 너네 저리 가. 저리 가. 중국이 우릴 거야. 이러면서 중국이 어떻게 되냐면은 위진 남북조가 펼쳐지게 됩니다. 즉, 북쪽에, 당시의 북쪽 지역에는 유목민족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등장했고요. 남쪽 지역에는 원래 중국 민족이었던 한족들이 유목민족들에 의해서 밀린 거예요. 밀려가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쪽의 나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위진 남북조, 그래서 위진 남북조, 중국이 두 개로 쪼개졌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남북조 시대 간단하게 북조에는 556국이라는 게 있었고, 뭐 북이 동이, 북제, 서위, 북조 뭐 이런 나라가 있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남조에서도 송제, 양진, 동진, 송제, 양진 이러한 중국의 원래 민족이었던 한족이 세웠던 국가들 남조가 있었다 정도로만 그냥 간단히 말해서 북쪽은 유목민족들이 다스린 나라들, 남쪽은 중국의 원래 민족이었던 한족이 다스린 나라들이 건국되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북조는 유목민족 출신들이 나라를 건국해서 다스렸고, 남쪽에는 원래 중국의 민족이었던 한족이 다스렸다는 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절대 내전이 일어나면 안 되고, 서로 그러니까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더 있어서는 안 될 일은 외국의 세력에 데려오는 거죠. 그 외국의 세력이 볼 거 아니에요. 뭘 봤냐? 뒷나라가 약하다. 즉 우리나라가 언젠가 위기 상황일 때, 내부 분열이 일어났을 때 다른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미국한테 이렇게 야, 우리랑 내전 싸우는데 도와줘 이러는 게 과연 나라를 위한 일일지 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그러니까 안타까운,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하나로 통일된 게 아니고 지금 쪼개졌잖아요. 그게 이유가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당시 우리가 저 북쪽까지 통일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북한이 중국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치열했던 전쟁이 또 펼쳐져요. 6.25 전쟁이 원래는 진짜 1년 만에 끝날 전쟁이었어요. 근데 이때 유엔의 참전과 함께 저 북쪽에 중국과 소련도 막 참전하면서 정말 국제전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큰 피해를 봤는데 두 번 다시 이런 가슴 아픈 역사는 있어서도 안 되겠죠.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이때 중국도 이렇게 북쪽에 있는 나라와 남쪽에 있는 나라로 쪼개진 상태가 되었는데, 이때 북쪽은 유목민족들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얘들이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 야, 내가 중국을 다스리긴 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다. 뭔 문제가 있냐? 야, 우리 유목민족들 숫자가 너무 적어. 이 중국을 다스리는데 중국 애들 원래 이 한족들, 그 함족이 너무 많다. 우리 영토에 너무 많다. 얘들이 막 우리한테 불만 품고 칼 한 번만 들여도 우리 다시 북쪽으로 쫓겨날 판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하냐? 이 유목민족들은 그러면 우리가 한족과 사이좋게 지내야겠다. 우리가 중국 민족과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중국 민족과 하나가 되어서 잘 지내야겠다. 그래서 어떤 일을 펼치냐면은 얘들은 문화 융합을 펼칩니다. 문화 융합. 즉 유목민족의 문화와 한족의 문화를 섞어요. 그래서 한족들한테도 야, 우리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하나 되지 않을래? 우리 친구하자. 이 유목민족한테도 야, 더 이상 한나라 사람들 막 괴롭히거나 지배하지 말고 우리가 이들과 하나가 되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여기서 대대손손이 한나라랑 우리 유목민족이랑 사이좋게 지내자. 문화 융합 정책, 이거를 뭐라 하냐면 호환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한화 정책이야말로 한화 정책, 즉 중국 한나라 한자예요. 한화.
한나라처럼 될 화자입니다. 한나라처럼 되는 정책. 즉 이제 더 이상 유목민족들이 머리, 변발, 말타기 편하게 변발로 하거나 또는 이런 유목민족들의 복장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한족처럼 한족의 복장을 입기도 하고 또는 한족들은 유목민족의 복장을 입기도 하고 서로 문화적인 교류를 하면서 한화, 당시 유목민족들이 한족처럼 문화를 바꾸는 한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이들과 하나가 되게 되었고 당시의 북조는 이런 식으로 평화를 유지해 나갔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당시에 이러한 북쪽의 그런 유목민족들의 공격에 밀려서 남쪽으로 쫓겨났던 이 한족들은 어떻게 되었냐? 얘들은 내려왔더니 그 강남 지역, 얘들이 딱 내려왔던 지역이 그 양쯔강지대거든요. 그 양쯔강지대를 강남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 역사에서 이 강남 지역이 겁나 많이 개발되기 시작해요. 야, 이렇게 된 거 우리 여기 개발하고 살자. 그리고 실제로 중국의 북쪽보다는 중국의 강남 쪽이 물이 되게 풍부해요. 그 양쯔강이 한강보다 물이 더 풍부하고, 그러니까 또 농사짓기에 되게 유리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 농사짓기 유리하다 보니까 얘네도 야, 우리 중국 저 북쪽에 밀려서 강남 내려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여기 따뜻하고 살기 좋다. 이때부터 중국 강남 쪽이 겁나 많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위진남쪽 한나라가 멸망했고 위나라 진나라 통일이 있었지만 이 진나라가 멸망하면서 북쪽에는 유목민족이 다스리던 북조와 이때 밀려있던 한족들이 남쪽을 다스리게 되면서 각각 나라를 유지해 나갔고 이거를 통일한 나라가 어디냐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수나라라는 나라인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첫 번째 학습 목표로 위진 남북조까지 잘 배웠습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 문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때 위진남북조 시기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나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문화가 이거예요. 바로 뭐냐면은 부품 중성제라는 겁니다. 자, 부품 중성제인데 이거 굉장히 좀 재미난 제도예요. 이거 뭐냐면은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가 어딘가 취업을 하거나 공무원이 되고 싶다 그럼 여러분은 뭘 해야 되나요? 그렇죠. 시험을 보거나 면접을 봐야 돼요. 내가 직접 그 회사나 국가기관에 가서 시험이나 면접을 봐야 되는데 이 시기, 중국의 고대 시기, 위진남북조 시기에는 당시에 국가의 관리가 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했냐면은 추천을 받아야겠습니다. 즉 만약에 선생님이 딱 우리 8반 친구들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국가의 관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황제가 조 선생, 당신 선생님이었다며 애들이 가르쳤다며 똘똘한 애 있나? 라고 하면 선생님이 우리 반에 누구누구 좀 똘똘합니다. 우리 비룡중학교에서 어떤 친구들은 좀 좋게 잘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추천하잖아요. 그러면은 황제가 그 사람 관리로 쓰는 이런 식으로 추천제로 국가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국가의 인재를 등용했어요. 그렇게 발전이 됐던 게 바로 부품 중전제입니다. 이게 무슨 제도냐? 당시에 각 지역마다 중전관이라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중전관. 이 중전관이라는 관리가 있었는데 얘 역할이 뭐냐면은 각 지역에 있는 지역의 인재 얘는 각 지역에 내려와서 인재들을 살펴봐요. 여기 안성 지역에 똑똑한 애 있나, 저희 청주 지역에 좀 똑똑한 애 있나 라면서 인재를 살펴본 다음에 똑똑한 놈 있다 그러면은 얘가 9등급, 즉 인재를 9등급으로 평가해서 9등급으로 평가한 거야. 즉 딱 얘가 나와서 딱 봤더니 여기 비룡중학교에 조태호라는 교사가 있는데 역사를 잘 가르치는 보니까 사관으로 출전한 마다 한 1등부터 9등급 공무원까지 있으면은 한 7급 공무원 정도로 출전할 만하다 라고 해서 황제한테 안성 지역의 조태호를 7급 공무원 역사관으로 추천합니다. 평가해서 올려요. 황제가 얘를 등용하는 이런 게 평가해서 추천하는 이 제도가 부품 중정제였어요. 그래서 각 중정관의 관리가 각 지역에 내려와서 똑똑한 놈 있나, 똑똑한 놈 있으면은 얘는 1등급으로 추천할 만하고 정말 훌륭한 인재다. 그럼 얘는 야 이번 국방부 장관 시켜야 될 인재다. 그러면 황제한테 얘는 1등급 관리 주세요. 라고 해서 황제가 이렇게 1등급 관리를 등용하는 부품, 즉
관리의 품을 9등급으로 나눠서 중정관이랑 관리가 추천을 하는 제도. 이게 부품 중정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굉장히 재미난 문화가 있었는데 친구끼리 그러는 거야. 친구끼리 술 먹다가도 야 나는 너가 있잖아. 너 예리해. 너 진짜 사람 성격 파악하는 예리하거든. 넌 심리학자로 대박날 거야. 너는 이런 직업으로 가지는 게 없더니 이런 식으로 친구들끼리 서로서로 품을 매겨주는 그런 문화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 결과 이 부품 중정제 결과 어떤 일이 펼쳐지냐? 문벌귀족 사이가 열리게 됩니다. 선생님 이게 뭔 말인가요? 이 부품중정제 결과 문벌귀족 사이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위진남북조 시기에는 이 문벌귀족, 귀족들의 문화가 형성되게 되었어요. 근데 그냥 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귀족은 잘난 가족. 이 귀족이 뭐냐면 잘났다. 잘난 가문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앞에 두 글자가 더 붙어요. 문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일이 펼쳐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 안성에 중정관이 되었어요. 선생님이 이 중정관에 달리게 됐어요. 내가 봤더니 A라는 친구가 똑똑해. 그래서 A라는 친구를 관리로 추천해서 얘가 관리가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얘가 좀 일을 하다가 얘가 안성 지역에 중정관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얘한테 딱 가서 그런 거죠. 야, 너 이번 중정관 됐다며. 야, 근데 이번에 내 아들이 있잖아. 내 아들이 태어났는데 얘 좀 똑똑해. 한번 네가 봐봐. 그러면 이 A는 그래요? 그럼 저를 추천해줬던 감사한 분이니까 아드님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아들을 딱 봐요. 아들 딱 봤더니 솔직히 별론데. 근데 나를 추천해줬잖아. 이런 인맥 때문에, 이런 인맥과 지연, 이런 인맥 지연 때문에 아들을 관리부도 추천합니다. 이 중정관도 추천해요. 그럼 얘는 또 어떤 일이 펼쳐지냐? 얘도 만약에 관리를 하다가 얘가 중정관인가? 그럼 얘가 말을 들여서 얘 후손, 얘 자식을 추천하고 서로 가문끼리 이렇게 서로 인맥을 형성해서 이번에는 우리 가문에서 한번 나오고 저 가문에서 한번 관리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소수의 가문만이 관리가 되는 문벌 귀족 사이가 열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벌이 뭐냐? 하나의 가문에서 계속 나온다. 뭐가 나오냐? 귀족. 즉 한 번 관리를 추천했더니 끊임없이 이 가문은 부품 중정제를 이용해서 인맥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가문에서 계속해서 나온다. 귀족이. 그래서 이 시기를 문벌 귀족. 이때 어떻게 보면 이 부품 중정제의 약간 안 좋은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안 좋은 기능. 원래는 똑똑한 애를 추천해야 되는데 그냥 서로 얼굴 아는 그냥 서로 인맥을 형성해서 야 이번에 내가 너 추천해줄게 다음엔 네가 내 자식 추천해줘. 약간 이런 식의 인맥으로 거래되는 문벌 귀족 사이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품 중정제 결과 문벌 귀족 사이가 열리게 되었다는 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마 수나라 당나라를 배울 텐데 그때 이러한 문제를 깨트리려고 만든 게 과거 시험이야. 더 이상 추천자하지 마. 야 그러니까 니네가 해먹는 애들 서로 다 해먹는다. 이제 앞으로 황제가 직접 시험 봐서 뽑겠다라는 과거제가 그래도 생겨요. 근데 이 시기에까지만 해도 부품 중정제라는 추천제도. 이 추천제도로 서로 그냥 귀족들이 해먹는 문벌 귀족 사이가 열렸고요. 이때 위진남북조 시기에 불교가 왜 유행했어요? 당시에 저기 인도의 대승불교가 유행했던 쿠시안 왕조, 당시 쿠시안 왕조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때 중국에도 불교가 엄청 유행을 했고요. 이 불교와 함께 좀 유행했던 종교가 있습니다. 도교였어요. 이 도교는 제자백가 시기에 나왔던 자연주의, 자연에 따라 우리가 그냥 먹고 놀고 살자라는 게 자연주의인데 이 도교는 당시의 중국 난조, 저 북방민족에서 밀려서 쫓겨났던 난쪽에 있었던 한 나라 사람들이 이 도교를 많이 난조에서 유행시킵니다. 왜냐하면 고향을 뺏겼잖아요. 자기가 살던 그 땅과 고향을 뺏겼잖아요. 자존심 굉장히 상해. 그래 죽겠어. 근데 다시 찾고 싶어도 내가 잃었던 땅 되찾고 싶어. 근데 걔네 북방민족이 너무 세. 그냥 고향도 가지도 못하고 남쪽에 새로운 데 와서 그냥 여기를 사는데 그냥 살다 보니까 야 우리 그냥 마음을 비워내자. 그냥 여기서 행복하게 그냥 자연이 주는 대로 먹고 살자. 이러면서 도교가 남쪽에선 또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진남북조의 핵심 키워드 바로 이 부품 중정제. 당시의 인재를 중정관이나 관리가 9등급으로 추천하는 제도였는데 이게 문벌귀족이 탄생하는
즉, 이 시기에는 지배층이 소수의 가문이 계속 해먹는 이 문벌 교육사회가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업 잘, 15차씩 수업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과제는 국분 중정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거기와 관련돼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내가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국분 중정제가 운영이 되고 있다. 즉, 국가의 공무원을 뽑는데 추천제를 하고 있다면 나를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떤 공무원에 적합할까? 나 자신을 스스로 추천하는 한번 그런 활동을 해볼 건데요. 한번 선생님이 구글 설문지에 보면은 우리나라 공무원 종류가 쫙 있어요. 우리나라 공무원, 구급 공무원 종류가 쫙 있는데 나는 이 분야에 좀 더 내가 적합한 것 같다. 난 이 분야의 일을 한다면은 내가 정말 잘할 것 같다라는 것 거기 한번 나 자신을 스스로 한번 추천해보고 또 이를 계기로 이러한 직업이 있구나, 이러한 분야가 있구나, 이러한 공무원 분야가 있구나. 내가 하는 공무원이라 해서 다 똑같은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도 종류가 많구나. 그래서 훗날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공무원이 될 친구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생각도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15차의 수업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